누가 감히 내 하나뿐인 딸을 돈으로 모욕했습니까? 7년 동안 남편의 성공을 뒤에서 지켜온 한서연은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5억 원짜리 이혼을 강요받는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한태준 회장의 양자가 된 강민재는 아내를 지키기는커녕 이제 자신의 세계에 그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서연은 돈 한 푼 받지 않은 채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결혼 반지를 내려놓는다. 그러나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던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5억 원이 든 현금 봉투가 대리석 식탁 위에 떨어졌을 때 한서연은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갈색 봉투 여러 개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새집회 특유의 냄새가 거실 안에 번졌다. 오혜숙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미 도장이 찍힌 서류가 놓여 있었다. 서연이 조용히 첫 장을 넘기자 가장 위에 적힌 4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혼 합의서. 해숙은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사인해. 서연이 고개를 들자 해숙은 손끝으로 돈 봉투를 두드렸다. 5억이야. 네가 평생 일해도 쉽게 만질 수 없는 돈이지.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숙은 그 침묵을 겁먹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민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된 줄은 알지. 한태준 회장님이 직접 양자로 들이셨어. 조만간 한그룹 계열사 경영에도 들어갈 거고. 서연이 낮게 물었다. 그래서요. 해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래서라니. 이제 네 자리가 없다는 뜻이야. 서연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다시 물었다. 7년을 같이 산 며느리의 값이 5억이라고 생각하세요. 해숙은 코웃음을 쳤다. 착각하지 마. 내 값이 아니라 네가 사라져주는 값이야.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의 손끝이 아주 조금 굳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해숙을 더 자극했다. 솔직히 말해서 넌 운이 좋았어.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우리 민재 같은 남자 만나 7년이나 잘 살았잖아.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서연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은 정말 민재 씨가 지금까지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믿으세요? 해숙이 즉시 받아쳤다. 그럼 누구 덕인데 설마 네 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몇 초 뒤 문이 열리고 강민재가 들어왔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그는 불과 몇 주 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한태준 회장의 양자가 되었다는 발표가 나온 뒤부터 그의 주변에는 언론과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붙었다. 이전에는 퇴근하면 가장 먼저 넥타이를 풀며 서연에게 오늘도 힘들었다고 말하던 남자였다. 그러나 요즘 그는 집에 들어와도 휴대전화 화면부터 확인했고 아내와 눈을 맞추는 시간보다 자신의 이름이 실린 기사 제목을 확인하는 시간이 길었다. 민재는 식탁 위돈과 이혼 합의서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서연은 이미 많은 것을 알아차렸다. 서연이 물었다. 알고 있었어. 민재는 대답 대신 장갑을 벗었다. 해숙이 먼저 말했다. 내가 말하겠다고 했잖니? 괜히 네가 나서서 모양 빠질 것 없어. 서연의 시선이 남편에게 고정됐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5억을 주고 이혼하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 민재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복잡하게 만든 건 내가 아니야. 우리 상황이 달라졌어. 어떻게 민재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난 예전의 강민재가 아니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믿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가능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낮게 되물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당신과 결혼한 나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야. 민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듣지 마. 앞으로 내가 만나야 할 사람도 들어가야 할 사회도 달라져. 당신도 현실을 알아야 해. 서연의 목소리가 더 조용해졌다. 그 현실에
나는 없어.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망설임이 서연에게는 7년보다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 이제 내 세계에는 당신 자리가 없어. 오회숙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마치 아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혼 합의서를 서연 앞으로 더 밀어놓으며 말했다. 들었지? 민재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더 취해지기 전에 사인하고 끝내. 서연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상하리만큼 사소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신혼 첫 해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민재가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던 날이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대학 시절부터 모아둔 적금을 해지했다. 세 번째 해에는 핵심 거래처가 계약을 철회하며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다. 그때 서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투자 담당자에게 직접 사업 계획서를 다시 보내 검토를 부탁했다. 다섯 번째 해에는 은행이 운전자금 연장을 거절했다. 민재는 일주일 동안 술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초조해했지만 며칠 뒤 갑자기 조건이 바뀌면서 대출이 연장됐다. 그는 자신의 협상력이 통했다고 기뻐했다. 서연은 그저 웃으며 잘 됐다고 말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다. 막 비우버를. 그런데 이제 민재는 그 모든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자기 혼자 싸웠고 자기 혼자 성공했고 아내는 그 성공 뒤에서 편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서연이 물었다. 당신 회사 처음 부도 위기 왔던 해 기억해. 민재의 미간이 조금 좁아졌다. 갑자기 그 얘긴 왜 해?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랬어.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민재는 표정을 굳혔다.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이 성공하면 기억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뀌나 봐. 해숙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지금 와서 옛날 얘기로 매달리지 마. 그때 네가 밥 몇 번 해주고 옆에서 위로했다고 회사가 큰 줄 아니. 서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자신이 7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까지 구차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이혼 합의서 마지막 장을 펼쳤다. 해숙이 내민 만년필을 보다가 자신의 가방에서 펜을 꺼냈다. 민재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얼굴을 조금 굳혔다. 아마도 그는 서연이 울거나 화를 내거나 적어도 자신에게 한 번쯤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름이 적힌 칸에 또박또박 한서연 세 글자를 썼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이상할 만큼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가운데서 7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 하나가 끊어진 것처럼 조용했다. 해숙이 돈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잘 생각했어. 5억이면 새 인생 시작하기에 충분해.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걸로 끝내. 서연은 돈을 바라보다가 봉투를 그대로 다시 해숙 쪽으로 밀었다. 필요 없습니다. 해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뭐 돈 안 받겠다고요. 자존심 세우지 마. 네 형편에 이런 돈 다시는 못 만져.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제 형편을 어머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데요. 해숙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7년을 봤는데 내가 너를 몰라 부모 도움도 없고 제대로 된 친정도 없잖아. 서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슬픔 때문은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피로에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녀는 왼손 약지의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민재의 시선이 그 손을 따라 움직였다. 서연은 결혼 반지를 이혼 서류 옆에 내려놓았다. 돈은 됐어요. 대신 이 반지는 돌려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당신 세계에는 필요 없는 물건일 테니까. 민재의 턱이 굳었다. 서연아.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아주 약한 동요가 느껴졌다.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그 호칭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가방을 들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민재가 한태준 회장의 양자가 된 뒤 해숙은 갑자기 고급 중매업체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집안 직원들에게 서연의 짐을 정리할 방을 따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민재가 이혼 관련 변호사와 통화한 기록을 우연히 본 순간부터 서연도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믿었다. 민재가 직접 자신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 믿음이 오늘 끝났다. 해숙은 서연의 가방을 보며 비웃었다. 겨우 그거 하나야. 그래, 내 물건은 나중에 사람 시켜 보내줄게. 오늘부터 여기 드나들 생각하지 마.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다. 이 집 계약할 때 보증금 부족했던 거 기억하세요. 해숙의 표정이 굳었다.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 보증금의 상당 부분도 그녀가 마련했지만 명의를 민재 앞으로 해두었다. 지금 와서 되찾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스스로의 흔적을 지우며 살아왔는지 깨닫는 것이 씁쓸했다.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한 건 변호사 통해서 정리해. 괜히 감정적으로 문제 만들지 말고.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문제를 만들 사람으로 보여.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7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한 일이 당신 문제를 없애는 거였는데 그 말의 의미를 민재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몇 분 전부터 비서실 번호가 계속 떠 있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왜 계속 전화합니까? 상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다. 최종 승인이라니요. 회장님이 양자 발표까지 직접 하셨는데 아직 무슨 승인이 남았다는 겁니까? 잠시 후 그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직계 상속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회장님 자녀는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연의 손이 가방 손잡이 위에서 멈췄다. 해숙은 전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들의 표정을 살폈다. 민재는 몇 초 더 듣다가 짜증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건 내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일이 있어서 끊어요. 전화를 끝낸 그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재가 물었다. 뽀끈. 왜 그렇게 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까지도 그녀는 아버지가 민재에게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한태준이라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사위를 양자로 드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아버지는 3번이나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은 받지 않았다. 마지막 문자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네가 선택한 사람을 이번에는 내가 직접 보겠다. 서연은 그 뜻을 묻지 않았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한 것이 수년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민재가 말한 직계상속인의 승인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해숙은 아들의 전화가 끝나자 다시 기세를 올렸다. 뭐가 어찌됐든 넌 이제 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도 오실 수 있어. 회장님 측에서 사람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꼴 보이면 민재 체면이 뭐가 되겠니? 서연이 현관 쪽으로 한 걸음 옮기자 해숙은 갑자기 식탁 위 현금을 집어들었다. 잠깐, 이 돈은 가져가. 나중에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말 바꾸지 말고 오늘 확실히 끝내자는 거야. 그녀는 봉투 하나를 서연의 가방 위에 억지로 올려놓으려 했다. 서연이 밀어내자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입구가 벌어졌다. 지폐 뭉치가 흰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다. 해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내 돈을 바닥에 던진 거야. 어머님이 떨어뜨리셨어요. 끝까지 사람 속을 뒤집네. 해숙은 바닥에 떨어진 지폐 한 묶음을 집어 서연의 가슴 쪽으로 밀어붙였다. 서연이 뒤로 물러나자 지폐 모서리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얇은 종이였지만 세게 스친 자리에 붉은 선이 남았다. 민재가 순간 손을 움직였지만 결국 어머니를 막지 않았다.
서연은 바로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 자신을 향해 날아온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움직이다 멈춘 남편의 손이었다. 해숙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네가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오늘 이 문 나가면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마. 서연은 뺨에 남은 따가움을 손끝으로 한번 짚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집안의 3사람 모두 움직임을 멈췄다. 해숙은 가장 먼저 표정을 고쳤다. 조금 전까지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에 순식간에 웃음이 번졌다. 혹시 회장님 쪽에서 오신 건가? 민재도 자세를 바로잡았다. 양자 발표 이후 한태준 회장이 개인적으로 집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혹시 중요한 비서나 임원이 온 것이라면 조금 전 전화에서 언급된 최종 승인 문제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컸다. 해숙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급히 발로 식탁 밑으로 밀어넣으면서 서연에게 속삭이듯 윽박질렀다. 너 빨리 방으로 들어가 있어. 손님 가시면 나가.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2번째 초인종이 울렸다. 집안 도우미가 문을 열러 가려 했지만 해숙이 직접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현관 밖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 2명이 서 있었고 그들 사이로 은빛이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한태준이 들어섰다. 한국 재계에서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해숙은 숨이 막힌 사람처럼 2 손을 모았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제 저희도 가족인데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했는데요. 민재도 황급히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그러나 태준은 2 사람을 거의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거실 끝에 서 있는 서연에게 곧장 향했다. 그리고 그녀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에서 멈췄다. 태준의 걸음이 느려졌다. 그가 거실로 들어오자 수행원들도 입구에서 멈췄다. 해숙은 상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따라붙었다. 회장님, 사실 오늘 좋은 말씀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민재가 이제 한 그룹 사람이 됐으니 저희도 집안을 좀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 며느리가 집안 수준에 맞지 않아서 마침 오늘 깨끗하게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걱정하실 일 아닙니다. 민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태준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식탁 아래 제대로 밀어넣지 못한 지폐 몇 장이 보였다. 그 옆에는 봉투에서 쏟아진 돈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태준은 천천히 물었다. 저 돈은 뭡니까? 해숙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웃었다. 아, 별일 아닙니다. 이혼 위자료로 5억 정도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내보내면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 태준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수많은 위기와 배신을 견디는 모습을 봤다. 언론이 공격해도 주주들이 반기를 들어도 그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한태준의 얼굴에는 숨길 생각조차 없는 분노가 떠올라 있었다. 태준은 해숙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해숙은 여전히 상황을 오해한 채 몸을 숙였다. 회장님께서도 이해하시죠? 앞으로 민재 정도 위치면 최소한 집안이 비슷한 며느리를 들여야 합니다. 저도 벌써 몇 군데 좋은 집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회장님과 저희가 이제 한 가족이니 그런 부분도 제가 잘 맞추겠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 태준의 손이 올라갔다.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해숙의 몸이 옆으로 휘청이며 소파 가장자리에 부딪혔다. 민재가 얼어붙었다. 회장님, 해숙은 뺨을 감싼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왜 이러십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서연에게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온 뒤에야
붉게 긁힌 딸의 뺨을 더 정확히 보았다. 그의 눈빛이 한층 차가워졌다. 태준이 낮고 또렷하게 물었다. 누가 그랬어? 서연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반말의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해숙이 당황해 일어서며 말했다. 회장님,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낮아서 거실 안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누가 감히 내 하나뿐인 딸을 돈으로 모욕했습니까? 해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민재는 마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처럼 서연과 태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딸이라뇨. 무슨 말씀을? 태준은 민재를 바라보며 한 글자씩 잘라 말했다. 잘 봐 둬라. 강민재, 네가 방금 버린 여자가 누구인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닥에는 5억 원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막 서명한 이혼합의서와 7년 동안 끼고 있던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크게 잘못 계산했다는 사실을 느꼈다. 거실 안에 떨어진 침묵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 오해숙은 한태준에게 맞은 뺨을 감싼 채 눈만 크게 뜨고 있었고 강민재는 방금 들은 말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내 하나뿐인 딸. 그 말이 의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민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회장님, 뭔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졌다. 서연이는, 아니, 한서연은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태준의 시선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네, 아내가 자기 가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까지 내가 들어야 하나. 민재가 입을 다물자 태준은 식탁 위 이혼 합의서를 들어 올렸다. 그 위에는 조금 전 서연이 쓴 선명한 서명이 있었다. 한서연. 이름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서 정작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7년 동안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군. 해숙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정말 따님이시라면 저희도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저희를 속인 거예요. 그 순간 서연이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먼저 보였다. 제가 누구 딸인지 몰랐기 때문에 저한테 5억을 던진 건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해숙이 입을 열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다시 물었다. 제가 회장 딸이었다면 안 했을 일을 평범한 여자라서 하신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해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재는 여전히 태준보다 서연을 보고 있었다. 혼란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왜 말 안 했어? 그 질문에 서연은 잠시 웃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아주 짧은 웃음이었다. 지금 당신이 나한테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야. 7년이야. 우리는 7년을 같이 살았어. 그런데 당신이 한태준 회장 딸이라는 걸 나한테 숨겼잖아. 민재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얼마나 우스웠겠어. 회사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당신 앞에서 떠들고 투자자 하나 만나려고 고개 숙이고 은행 대출 때문에 밤새 고민하고 당신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원하면 한마디로 해결할 수도 있었으면서. 서연의 눈빛이 서서히 식었다. 그래서 억울해. 그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맞아.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한테 왜 숨겼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왜 더 일찍 당신한테 쓰지 않았는지가 억울한 거야.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뭔지 알아. 내가 한태준의 딸이라는 걸 알았으면 오늘 당신이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야. 민재가 즉시 말했다. 당연하지.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서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미련 같은 것이 사라졌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 민재가 멈칫했다. 뭐, 내가 회장 딸이면 지키고 아니면 버려도 된다는 뜻이잖아. 민재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지 않았다. 당신은 방금 스스로 대답했어. 내가 왜 내 이름 뒤에 붙은 걸
숨겼는지 태주는 두 사람의 대화를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딸을 향해서는 다른 종류의 복잡한 감정이 비쳤다. 그는 7년 전을 떠올리고 있었다. 서연이 처음 강민재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태주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민재가 가난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젊은 사업가 특유의 조급함과 인정 욕구를 이미 몇 번의 보고서에서 읽어냈다. 하지만 29의 서연은 그것을 사랑을 무시하는 아버지의 오만이라고 받아들였다. 결국 그녀는 가족과 거리를 두고 집을 나갔다. 태준 역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 결과 7년이 흘렀다. 그러나 완전히 외면했던 것은 아니었다. 서연이 남편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익명으로 요청한 검토 자료를 받을 때마다 태주는 딸이 얼마나 깊이 그 결혼을 지키려 하는지 알았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번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답을 내놓을 줄은 그도 몰랐다. 태주는 이혼 합의서를 다시 식탁에 내려놓으며 민재에게 말했다. 네가 내 양자가 된 이유가 네가 특별해서라고 생각했나?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께서 제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 태주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게 그 기회를 주라고 한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 말에 민재의 눈썹이 흔들렸다. 태준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내 딸이 부탁했다. 해숙이 숨을 삼켰다. 민재 역시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 사실이 이렇게 공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미세하게 표정을 굳혔다. 태주는 계속 말했다. 작년 네 회사가 대형 유통망에 들어가려고 3번이나 탈락했을 때 서연이가 직접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었다. 내 쪽 사람에게 검토만 부탁했지. 내 회사에 투자하라고 한 적은 없어. 가능성만 제대로 봐달라고 했다. 민재의 눈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럴 리가. 3년 전 대출 만기 때도 마찬가지다. 서연이는 은행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어. 네. 회사가 가진 계약서와 매출 구조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만 했다. 민재의 입술이 굳었다.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장면들이 떠올랐다.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은행 담당자. 마지막 순간에 다시 잡힌 투자 미팅. 한 번 거절했던 유통사가 재검토를 제안했던 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집념과 협상력의 결과라고 믿었다. 서연은 그때마다 잘됐다고 웃었을 뿐이었다. 해숙은 다급하게 말했다. 그래도 결국 해낸 건 우리 민재 아닙니까? 연결만 해준 거지. 회사는 민재가 키운 거잖아요. 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 차분한 대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다만 이제부터는 누구 도움으로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확인하게 되겠죠. 민재는 그제야 처음으로 진짜 불안을 느꼈다. 서연은 태준을 돌아보았다. 아버지, 7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의 표정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하지 않았다. 제가 부탁한 건 민재 씨한테 공정한 기회를 한번 달라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오셔서 제 인생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어요. 해숙과 민재가 동시에 놀랐지만 태준은 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알고 있다. 그럼 지금도 제 일은 제가 정리하게 해주세요. 태준이 한동안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적고를 당하고도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한번 내려다 봤다. 그래서 더 그래야 해요. 제가 한태준 회장 딸이라서 이 사람들이 망하는 그림은 원하지 않아요. 민재의 눈에 순간 기대가 떠올랐다. 그러나 서연의 다음 말이 그것을 바로 꺼뜨렸다. 제가 하려는 건 아무것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 이름으로 들어간 도움을 전부 멈추고 각자 자기 힘으로 서게 하는 겁니다. 태준이 물었다. 그게 네 결정이냐? 네. 서연은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리고 민재 씨 회사에 연결된 투자 신용보증 거래처 소개 중에서 제가 관여했던 건 전부 투명하게 다시 검토하고 싶어요. 정당한 계약은 그대로 두고 제 신뢰 때문에 유지된 편의가 있다면 원래 기준으로 돌려놓겠습니다. 태준의 눈빛에 처음으로 희미한 인정이 스쳤다. 그는 수행비서에게 고개를 돌렸다. 들었지? 비서가 즉시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민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서연이가 관여했다고 해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서연이 끊었다. 당신 계약을 끊겠다는 말 안 했어. 다시 말했잖아. 이제 당신 회사가 당신 힘으로 평가받게 하겠다고. 그 말은 민재가 가장 듣기 싫은 방식으로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다. 내 회사가 당신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 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러지 않길 바라. 당신이 뒤에서 몇 번 도왔다고 해서 내가 해온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없어진다고 한 적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당신이 밤새 일한 것도 사실이고 직원들 붙잡고 버틴 것도 사실이고 좋은 선택을 한 적도 많아. 나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 민재의 표정이 잠시 누그러질 듯 했지만 서연의 다음 문장이 이어졌다. 다만 당신은 내가 해온 일을 전부 부정했지. 거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당신 성공을 내 거라고 주장한 적 없어. 그런데 당신은 오늘 내 7년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었어. 내가 당신 옆에 있었던 건 고작 밥 해주고 위로한 정도라고. 해숙이 움찔했다. 서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로 정확히 알아보자. 당신 것이 어디까지였고 내 것이 어디까지였는지. 민재는 대꾸하지 못했다. 서연의 말은 공격처럼 들렸지만 사실 반박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공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분리가 시작되는 순간 민재는 자신이 어디까지 혼자 설 수 있는지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숙은 그제야 상황을 바꾸기 위해 서연에게 다가갔다. 조금 전 돈을 던지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서연아, 어머니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 네가 이런 집안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해숙은 말을 멈췄다. 서연이 낮게 물었다. 그럼 제가 회장 딸인 줄 알았으면 안 그러셨겠네요. 그게 아니라 평범한 집딸이면 해도 되는 일이었고요. 해숙의 입술이 떨렸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실수도 하고 말실수가 아니었어요. 말실수가 아니었어요. 서연은 식탁 위 이혼 합의서를 가리켰다. 서류 준비하셨고 돈 준비하셨고 민재 씨하고 이야기도 끝내셨잖아요. 계획하신 일이에요. 해숙의 얼굴에서 억지 미소가 사라졌다. 민재가 보다 못해 말했다. 서연아, 어머니까지 몰아붙이지 마.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실망이 번졌다. 아직도 그 말이 나와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지금 상황이 갑자기 너무 당신한테만 갑작스러운 거야. 서연이 말했다. 난 며칠 전부터 당신이 변호사랑 통화하는 것도 봤고 어머님이 중매업체 알아보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도 기다렸어. 당신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믿고 싶었으니까.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알고 있었어. 응.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렸어. 서연은 결혼 반지를 한번 바라봤다.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7년을 기억할 줄 알았거든. 그 말이 민재에게는 태준의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떨어졌다. 서연은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태준이 따라가려 하자 그녀가 멈춰서서 말했다. 저 오늘 아버지 집으로 안 갑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서연아, 저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오신 거라면 그러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다. 7년 전에 제가 집 나갔을 때도 아버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를 데려가시면 전 결국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사람이 돼요. 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서연은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제가 돌아간다면 도망쳐서가 아니라 제 발로 돌아갈게요.
긴 침묵 뒤 태주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다. 차 한 대만 준비해. 어디로 갈지는 서연이가 정한다. 서연은 거절하지 않았다. 그것만이 아버지에게 허락한 작은 양보였다. 문을 나서기 직전 민재가 뒤에서 불렀다. 한서연. 서연이 멈췄다. 민재가 몇 걸음 다가왔지만 가까이 오지는 못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서연은 그 질문이 허무해서 잠시 웃었다. 끝내자고 한 건 당신이야. 난 당신이 누군지 몰랐어. 아직도 모르네. 서연이 말했다. 내가 누구 딸인지 몰랐던 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7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어. 그 말을 남긴 채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이 닫힌 뒤 민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태준 역시 곧 돌아서려 했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그는 주머니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민재는 낯익은 한 그룹 문장을 보고 숨을 삼켰다. 바로 자신이 양자관계와 경영 참여를 위해 서명했던 문서의 사본이었다. 태준이 말했다. 네가 오늘 비서실 전화를 받는 걸 들었다.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최종 승인 얘기 말씀이십니까? 그래. 민재는 다급히 물었다. 그게 정확히 뭡니까? 저는 이미 회장님께서 승인하신 줄 알았습니다. 태주는 봉투를 손끝으로 눌렀다. 내가 널 양자로 들인 것과 한 그룹 경영권을 주는 건 다른 문제다. 하지만 발표는 내게 기회를 준다는 뜻이었지 회사를 넘긴다는 뜻이 아니었다. 민재가 봉투를 열어 문서를 넘기기 시작했다. 처음 계약할 때 법무팀이 설명했던 조항들이 빼곡했다. 그는 당시에 한태준 회장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흥분 때문에 세부 조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몇 장을 넘기던 손이 마지막 부속 합의서 앞에서 멈췄다. 직계상속인 최종 동의. 민재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직계상속인이라면. 태준은 대답 대신 현관문 쪽을 한 번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내게 직계상속인은 한 명뿐이다. 한편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은 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복판이 텅 빈 것처럼 조용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처럼 저장하지 않은 한 그룹 비서실의 전화가 떠올랐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한서연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지시가 아니라 제 판단으로 연락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오랜 비서실장 정우석이었다. 서연이 말했다. 말씀하세요. 우석은 잠시 말을 골랐다. 강민재 대표와 연결된 투자 및 보증 내역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서연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건들이 많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얼마나요, 대표님? 회사가 지금 규모까지 커지는 동안 결정적인 고비가 5번 있었습니다. 그중 4번의 한서연님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숫자로 듣자 무게가 달랐다. 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부 회수 절차를 검토할까요? 서연은 바로 대답했다. 아니요. 회수하지 마세요. 이미 정당하게 체결된 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서연은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지금부터는 특별 대우 없이 원래 기준대로 평가하세요. 그 회사가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잠시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손가락에는 반지가 있던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때 같은 시각 민재는 식탁 위 부속 합의서 마지막 줄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이 사라졌다. 최종 승인권자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한태준 회장, 직계상속인의 서면 승인을 필요로 함.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설마 서연이가. 태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 네가 들어가고 싶어 하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네가 오늘 버린 여자였다. 한 그룹 본사 29층 회의실에 한서연이 들어섰을 때 안에 앉아있던 임원들의 대화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7년 동안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던 회장 딸이 하루아침에 돌아왔다는 소문은 이미 그룹 전체에 퍼져 있었다. 더구나 그녀가 돌아온 바로 다음 날부터 강민재 회사와 관련된 투자와 거래 내역을 직접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일부는 한태준 회장이 이혼당한 딸의 복수를 위해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일부는 서연이 경영 경험도 없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요구한다고 여겼다. 전략기획실 전무 박도현이 자료를 덮으며 먼저 말했다. 한서연 씨가 과거 그룹 업무에 관여한 기록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비공식 자문과 실제 경영은 다릅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너무 쉽게 인정하자 오히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 자리를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도현이 눈썹을 들었다. 책임이라면 어떤 책임을 말씀하십니까? 서연은 준비해온 파일을 앞으로 밀었다. 지난 7년 동안 강민재 대표 회사와 한 그룹 관계사 사이에 형성된 거래 중 제가 개인적으로 연결하거나 검토를 요청했던 건들입니다. 혜택을 줬다면 그것도 제 책임이고, 제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객관성을 흐렸다면 그 역시 제가 정리해야 합니다.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복수를 선언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결정부터 검증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자료는 5해 전 강민재의 회사가 핵심 납품 계약을 잃고 현금 흐름이 무너졌던 시기의 기록이었다. 당시 민재는 신규 투자자를 확보했다고 직원들에게 발표했고, 그것을 자신의 첫 번째 큰 경영 성과로 여겨왔다. 그러나 실제 시작점은 서연이 작성한 12장짜리 사업 분석서였다. 그녀는 민재 회사의 기술력은 살아있지만 재무 설명 방식이 엉망이라 투자자들이 위험을 실제보다 크게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한 그룹 투자심사 출신 전문가에게 익명으로 검토를 부탁했다. 그 검토가 외부 펀드에 전달되면서 다시 투자심사가 열렸다. 두 번째 자료는 유통망 진입건이었다. 세 번째는 신용한도 연장, 네 번째는 원재료 공급사와의 장기 계약이었다. 박도현이 서류를 넘기다가 물었다. 이 정도면 왜 본인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때는 남편이 자기 힘으로 일어났다고 믿게 해주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사실과 달라도요. 질문이 날카로웠지만 서연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저는 도와주는 것과 대신 살아주는 것의 경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뒤에서 길을 열어주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상대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그녀는 자료 첫 장을 뒤집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건 강민재 대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왜곡을 제거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강민재의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재무이사 이성호는 예정돼 있던 신규 물류센터 확장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몇 번이나 같은 설명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그룹 계열 금융사의 우대 심사 조건이 일반 심사로 전환됐습니다. 대출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부채 비율로는 우리가 요청한 한도 전체를 받기 어렵습니다. 민재는 책상을 두드렸다. 그게 사실상 취소랑 뭐가 다릅니까?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이전 조건이 지나치게 좋았던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죠?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받은 조건 중 일부가 업계 평균보다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당시에는 거래 실적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호는
말을 흐렸다. 민재가 낮게 말했다. 끝까지 말하세요. 한서연 전 사모님과 연결된 추천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 민재의 손끝이 멈췄다. 그는 바로 반박했다. 추천 몇 번으로 회사가 커진 게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직원들도 대표님이 어떻게 일했는지 압니다. 성호는 숨을 고르고 현실적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 한 번씩 손을 내밀어 준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손을 원래부터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민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불쾌한 말이었다. 그런데 반박하려 할수록 몇 년간 기적처럼 풀렸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모든 날의 끝에는 늘 서연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재는 아무도 없는 대표실에 홀로 남았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업계획서를 꺼냈다. 첫 창업 때 사용하던 것으로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5해 전 투자자를 만났을 때 갑자기 사업 구조 설명이 훨씬 명확해졌다고 칭찬받은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그는 자신이 밤새 수정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어느 문장에서 멈췄다. 자신이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이었다. 비용을 줄이기보다 현금 전환 주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문장. 그리고 그 옆에 연필로 작게 적힌 메모가 있었다. 민재 씨가 숫자 설명할 때 너무 방어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서연의 글씨였다. 그의 손이 굳었다. 기억이 뒤늦게 이어졌다. 그날 새벽 그는 소파에서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서연이 노트북 옆에 커피를 놓고 있었다. 몇 군데 문장만 조금 고쳤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민재는 대충 고맙다고 하고 자료를 들고 나갔다. 그리고 투자에 성공한 날 회사 직원들 앞에서 말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만든 결과라고. 그날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꽃 한 송이조차 사주지 않았다. 민재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서연이 자신을 속였다는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불편한 감정이 그 아래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알고 있던 성공의 역사가 처음부터 완전히 정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서연에게도 편한 하루는 아니었다. 오후 회의에서 한 임원이 노골적으로 물었다. 한서연 씨의 검토 결과가 객관적이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녀는 강민재 회사 관련 의사결정권을 자신이 단독으로 가지지 않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독립된 실무진이 기존 계약을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하고 자신은 과거에 관여했던 부분을 모두 공개하는 역할만 맡겠다고 했다. 제가 분노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화났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계약까지 깨뜨리면 그 순간부터 제 행동은 경영이 아니라 보복이 됩니다. 그러려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박도현이 물었다. 그럼 왜 돌아오셨습니까? 서연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멀리 한강이 보였다. 7년 전 이 건물을 떠날 때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때의 자신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곧 독립이라고 믿었다. 이제야 알았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계속 숨기는 것 역시 다른 형태의 의존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일을 더 이상 없는 일처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 딸이라는 이유로 제 공을 키우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의 아내였다는 이유로 제가 한 일을 지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태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요구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예고도 없이 한태준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비서가 예약이 없다고 막았지만 태준은 들어오게 했다. 민재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물었다. 왜 저를 양자로 들이신 겁니까?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질문을 이제야 하는군. 서연이가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것만이 이유입니까? 태준은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민재의 얼굴에는 며칠 전까지 있던 자신감이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태주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서연이가 처음 내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거절했다. 가족이니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민재가 굳은 표정으로 들었다. 그런데 내 딸이 한 가지 조건을 걸더군. 자기 이름은 빼고 내 능력만 보라고 했다. 검토했더니 아주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어. 오히려 위기 대응도 빠르고 영업 감각도 있었다. 민재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태주는 냉정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하나가 마음에 걸렸다. 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강했다. 그게 사업가에게 잘못입니까? 아니, 하지만 자기 성공의 이유를 전부 자기 안에서만 찾기 시작하면 잘못이지. 민재의 턱이 굳었다. 저를 시험하신 겁니까? 태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너한테 단지 네가 평생 원하던 걸 조금 일찍 보여줬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이름, 사람들이 먼저 고개 숙이는 세계, 그리고 네가 그걸 손에 넣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버리는지 봤다.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시험합니까? 태준의 눈빛도 차갑게 변했다. 네가 서연이한테 한 일을 내 탓으로 돌릴 생각이면 당장 나가. 회장님이 처음부터 제가 실패하길 바란 거 아닙니까? 내가 네 어머니한테 5억을 준비하라고 했나?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태주는 한 문장씩 차갑게 이어갔다. 내가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나? 내 딸을 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시켰나? 나는 내게 직함 하나를 보여줬을 뿐이야. 선택은 네가 했다. 민재의 얼굴에서 분노가 조금씩 사라졌다. 대신 치욕이 번졌다. 태준의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순간들을 되돌릴 수 없었다. 민재가 어렵게 말했다. 그렇다고 서연이 아무 잘못도 없는 건 아닙니다. 7년 동안 자기 정체를 숨겼습니다. 제가 도움받았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고요. 뜻밖에도 태주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건 맞아. 민재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태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도 잘못했다. 널 사랑한다면서 네가 실패할 권리까지 빼앗았지. 넘어질 때마다 몰래 받쳐줬으니까. 그의 표정에 씁쓸함이 스쳤다. 하지만 그 잘못이 네가 사람을 버린 이유가 될 수는 없어. 태주는 책상 서랍에서 한 묶음의 오래된 서류를 꺼내 민재 앞으로 밀었다. 보고 싶으면 봐. 첫 장에는 강민재 회사의 과거 위기 상황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다. 민재가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신용보증 검토 요청자 한서연, 투자자료 재구성 검토 요청자 한서연, 유통사 재심 요청 한서연, 공급망 재협상 자료 작성 한서연. 서연이 직접 돈을 꽂아 넣거나 회장 권력을 이용해 계약을 강요한 기록은 없었다. 오히려 모든 문서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됐다. 정상적인 기준으로 다시 한 번만 검토해달라는 요청. 그것이 더 아팠다. 서연은 민재 대신 승리해준 것이 아니었다. 단지 문이 닫힐 때마다 제대로 두드릴 기회를 한 번씩 더 만들어주었다. 그 문을 통과한 것은 분명 민재 자신이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이 혼자 모든 문을 열었다는 믿음 역시 거짓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민재의 손이 멈췄다. 거기에는 지난해 서연이 태준에게 보낸 짧은 메모가 있었다. 민재 씨에게 한 번만 더 큰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뒤에서 돕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도 보고 싶습니다. 민재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언제입니까? 태준이 대답했다. 내가 널 양자로 들이기 3달 전. 밤늦게 서연은 회사 회의실에 혼자 남아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더니 박도현이 들어와 얇은 파일 하나를 내려놓았다. 강민재 대표 회사 관련 최종 검토 전 중간 결과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도현은 낮 동안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보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당장 무너질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양자 발표 이후 대표가 너무 빠르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대규모 물류센터, 신규 브랜드 인수 해외 사업 준비까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금 조달 근거는요. 한 그룹 경영 참여가 확정되면 신용도가 급격히 올라갈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민재다운 선택이었다. 기회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기도 전에 이미 그 위에 다음 성공을 쌓고 있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오래전의 서연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전화를 들고 자금 조달 구조를 바꿀 사람을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긴 침묵 뒤 서연은 말했다. 아니요. 도현이 그녀를 바라봤다. 위험하다는 건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선택은 강민재 대표가 하게 두세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서연의 눈에 잠시 고통이 스쳤다. 알아요. 그러고는 천천히 덧붙였다. 그 사람이 넘어질 때마다 제가 잡아준 게 잘못이었다면 이번에는 넘어질지 말지도 그 사람이 선택해야죠.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민재를 놓아준다는 것이 단순히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다. 같은 밤 태준의 집무실에서 민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이 저를 양자로 들인 진짜 목적이 저를 시험하는 거였다면 처음부터 제가 한 그룹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었던 겁니까?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서랍에서 민재가 이미 본 적 있는 양자 관련 계약서 원본을 꺼냈다. 있었다.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네가 서연이를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리를 줄 생각은 아니었어. 하지만 적어도 심사를 받을 자격은 있었지. 태준은 마지막 부속 합의서를 펼쳤다. 그리고 이 조항도 형식적인 장식이 아니다. 최종 승인권자는 실제로 네 경영 능력과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민재는 직계상속인의 승인이라는 문구를 바라봤다. 서연이가 거부하면 끝입니까? 거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유가 정당해야 하지. 민재가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태준은 바로 다음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민재가 양자 발표 이후 추진한 사업 확장 내역이 정리돼 있었다. 태준이 물었다. 그런데 너라면 이걸 승인하겠나?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한 그룹 지원을 전제로 계약부터 늘렸군. 아직 내 것이 아닌 신용을 이미 내 것처럼 썼어. 태준은 자료를 덮고 그를 바라봤다. 나는 내 딸이 널 승인할지 거부할지 모른다. 간섭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해두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제부터 서연이가 널 판단하는 건 전처로서가 아니다. 네가 그토록 들어오고 싶어 한 그룹의 경영자로서다. 민재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이해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부자 안에 한 명이 아니었다. 자신보다 먼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실패할 때마다 문 앞까지 데려다준 단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처음으로 문 반대편에 서 있었다. 한서연이 한태준의 집무실 문을 닫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회장과 상속인이라는 직함보다 오래 묵은 부녀의 감정이 먼저 들어찼다. 책상 위에는 강민재의 경영 참여, 심사 자료와 부속 합의서, 원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장을 펼쳐 직계상속인의 최종 승인이라는 문구를 다시 읽었다. 어젯밤 실무진에게서 조항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이제 원본에 찍힌 아버지의 서명을 직접 보니 감정의 모양이 분명해졌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차가웠다. 태준은 변명부터 하지 않았다. 네가 민재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결정했다. 무엇을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줄지 말지를요? 아니면 제 결혼이 실패하는지 확인할지를요? 태준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서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민재 씨에게 그가 평생 원하던 걸 보여줬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이름. 그리고 옆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계셨죠. 태준이 낮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잖아요.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짧은 인정이었다. 나는 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틀렸기를 바랐다. 하지만 네가 그 사람을 위해 계속 자기 몫까지 숨기는 걸 보면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저한테 말했어야죠. 말했으면 넌 또 막았을 거다.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옳았다고 해도 제 삶을 시험할 권리까지 가지신 건 아니에요. 그 말 앞에서 태주는 처음으로 시선을 내렸다. 한 그룹의 수십 개 계열사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사과는 익숙한 언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회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딸과 제대로 화해하지 못한 아버지였다. 미안하다. 서연의 표정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태주는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네가 집을 나갔을 때 나는 네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한두 해면 충분하다고 봤지.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자 나도 고집을 부렸다. 먼저 전화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7년을 기다리셨어요. 너도 안 했잖아.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오래된 부녀다운 날카로움이 스쳤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아버지 딸인 건 맞네요. 태준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금세 사라졌다. 서연은 다시 계약서를 가리켰다. 이 승인권 정말 제 판단에 맡기실 겁니까? 그래, 제가 민재 씨를 승인해도요. 태준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거부해도요. 마찬가지다. 서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한 번이라도 개입하시면 저는 여기서 나갈 겁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개인적인 관계를 이런 식으로 시험하지 마세요. 태준은 낮게 대답했다. 다시는 안 아마. 서연은 그제야 문서를 들었다. 아버지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벌어진 일을 또다시 누군가의 판단으로 끝내고 싶지도 않았다. 이번 결정만큼은 한태준의 딸도 강민재의 전 아내도 아닌 한서연 자신의 이름으로 내려야 했다. 다음 날 오전 한 그룹 경영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강민재는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양자 발표가 있었던 날 그는 같은 건물에 들어오며 기자들의 플래시를 받았고 직원들이 자신을 향해 허리를 숙이는 모습에서 처음 맛보는 도취를 느꼈다. 오늘은 아무도 그에게 축하를 건네지 않았다. 책상 위 물컵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미세하게 흔들렸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와 회의실로 안내했다. 긴 테이블 끝에는 태준이 앉아 있었고 좌우에는 그룹 주요 임원과 외부 위원들이 자리했다. 그리고 태준의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 서연이 있었다. 민재의 걸음이 한순간 느려졌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자료를 넘기는 그녀는 집에서 보던 서연과 같으면서도 전혀 달라 보였다. 사람을 압도하려는 장신구도 회장 딸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태도도 없었다. 그런데도 누구도 그녀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재무담당 임원이 먼저 민재의 경영 참여 조건을 설명했다. 기존 양자관계 자체에는 변동이 없지만 계열사 경영직과 성과연동 지분 부여는 별도 심사를 거쳐야 했다. 민재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는 이 절차가 사실상 한서연 씨 개인 감정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몇몇 위원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저도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민재가 순간 말을 잃었다. 서연은 이어 말했다. 그래서 제가 단독 결정하지 않도록 외부 위원까지 포함한 심사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제 승인권은 그 결과와 사업 위험을 확인한 뒤 행사하겠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가 복수심으로
자신을 몰아붙인다고 공격하려던 길이 시작부터 막혀버렸다. 화면에 민재회사의 최근 확장 계획이 떠올랐다. 양자 발표 직후 2달 동안 추진한 신규 물류센터와 브랜드 인수, 해외 유통법인 설립, 대규모 채용 계획까지 한꺼번에 정리돼 있었다. 외부 위원 한 명이 물었다. 이 계획을 세울 당시 한 그룹에서 자본 지원을 확약한 문서가 있었습니까?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공식 확약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룹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충분한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승인되지 않은 지위를 전제로 부채를 늘린 겁니까?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저희 회사 자체 성장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자료에서 눈을 들었다. 그러면 한 그룹 관련 부분을 전부 제외해도 같은 투자를 진행하실 겁니까? 민재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질문은 현실적이지 않아. 이미 양자 발표가 있었잖아.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회장님의 양자가 된 사실과 그룹이 당신 회사 부채를 책임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투자계획서 여러 곳에 한 그룹과의 전략적 연계를 사실상 확정된 자산처럼 계산했어요. 민재는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도 내 회사 성장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전 남편에게 사적인 호소를 던지는 말이었다. 서연은 몇 초 동안 민재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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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는 부릉공동 민재는 그래서 더 엄격하게 보는 겁니다. 당신 회사는 충분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그 가능성보다 당신이 새로 얻은 이름을 더 크게 믿고 있어요. 그녀는 자료 한 장을 넘겼다. 저라면 이 상태로는 제 회사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결국 거부하겠다는 거군.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다. 아직 말 안 끝났어요. 그녀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신규 물류센터 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브랜드 인수는 독립가치평가를 다시 받을 것, 한 그룹의 이름을 담보처럼 사용하는 외부 홍보를 중단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정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연 개인의 소개와 신뢰에서 시작된 거래를 민재회사 자체 신용으로 다시 심사받을 것, 이 조건을 충족하면 경영 참여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결국 당신 앞에서 내가 다시 증명하라는 거잖아. 아니,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 시장과 직원들과 채권자들에게 증명해.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연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무능하지 않아. 그건 나도 알아. 내가 당신 회사에 기회를 연결했던 이유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당신이 가장 크게 착각한 게 하나 있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자기 능력이 사라진다고 믿는 거. 민재의 턱이 굳었다. 지금까지 나한테 받은 걸 일일이 세겠다는 거야, 아니. 더 이상 세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당신에게 준 것과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것을 이제 분리하자는 거야. 그래야 나도 내 인생을 돌려받고 당신도 처음으로 진짜 자기 실력을 알 수 있으니까. 회의는 잠시 중단됐다. 민재가 복도로 나오자 태준이 뒤따라왔다. 민재는 창가 앞에서 돌아서며 날카롭게 말했다. 만족하십니까? 태준이 되물었다. 뭐가 말이지? 결국 회장님이 원했던 대로 됐지 않습니까? 서연이는 돌아왔고 저는 여기서 심사를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증명하고 있고 태준의 표정은 냉담했다. 아직도 네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남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나 처음부터 회장님이 판을 짰습니다. 태준이 한 걸음 가까이 왔다. 맞아. 내가 내게 기회를 줬다. 그건 인정하지. 하지만 내가 네 어머니 손에 돈을 쥐어줬나? 내가 서연이한테 이혼하라고 했나? 내가 너더러 아직 받지도 않은 한 그룹 지원을 계산해 넣어 회사를 확장하라고 했나?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준은 낮게 말했다. 태준은 네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 도움받았다는 말이지. 그래서 네 실패도
남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다. 민재의 손이 주먹처럼 굳었다. 태주는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내 딸은 내게 다시 기회를 줬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거부하려면 한 줄이면 끝날 일을 조건까지 붙여 재심사하게 만들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 민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저를 용서했다는 겁니까? 태주는 냉정하게 답했다. 착각하지 마. 널 남편으로 용서하는 것과 경영자로 평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서연이는 지금 그 둘을 분리하고 있는 거야. 네가 못했던 일을. 예, 내가 못했던 일을. 오후 회의가 다시 시작되자 최종 의결 순서가 돌아왔다. 외부 위원들은 현재 상태로는 즉각적인 계열사 경영 참여가 위험하다는 의견을 냈고 조건부 재심사를 권고했다. 태주는 끝까지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서연의 승인 여부만 남았다. 비서가 최종 승인서를 그녀 앞에 놓았다. 빈 서명란 아래에는 강민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재는 맞은편에서 말없이 서연을 바라봤다. 며칠 전 그가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을 때와 정확히 반대되는 자리였다. 그때 펜을 들고 있던 사람은 서연이었고 민재는 그녀가 사인하기만 기다렸다. 이제는 민재가 서연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펜을 들었다. 순간 7년의 장면들이 짧게 스쳤다. 첫 사무실 바닥에서 둘이 김밥을 나눠 먹던 밤. 민재가 첫 계약을 따내고 그녀를 들어올리며 웃던 날. 회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혼자 사람들에게 연락하던 새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이제 자신의 세계에 그녀의 자리가 없다고 말하던 남자의 얼굴.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승인란이 아니라 보류 사유란에 서명했다. 현 단계에서는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다만 강민재 대표가 제시된 개선 조건을 충족하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혼인관계나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현재 경영 위험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외부 위원이 확인하듯 물었다. 최종 결정입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짧은 말과 함께 민재가 몇 주 동안 자신의 미래라고 믿었던 자리는 손에서 멀어졌다. 회의가 끝난 뒤 민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둘만 남자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왜 완전히 끝내지 않았어? 서연이 그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당신이 원하면 재심사 기회 같은 거 안 줄 수도 있었잖아. 서연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당신한테 한 짓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 서연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으니까.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이 나를 버린 순간 당신은 7년 동안의 나까지 전부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당신이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회사도 마찬가지고. 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도 다시... 아니, 서연의 대답은 너무 빨라서 민재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그건 다른 문제라고 했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서연은 바로 타지 않았다. 경영자로서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남편으로서도 기회가 있다는 뜻은 아니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아직 헷갈리는 것 같아. 한 그룹 자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면 아직 멀었어. 문이 닫히기 직전 민재가 물었다. 그럼 내가 잃은 게 뭔데?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나를 믿어준 사람. 문이 닫혔다. 그날 밤 오해숙은 민재의 집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달려가 그래서 서연이가 사인했니? 라고 물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넥타이를 풀었다. 해숙은 초조하게 따라붙었다. 회장님 딸이면 그래도 7년같이 산정이 있지. 내 자리까지 막지는 못할 거 아니야. 우리가 가서 제대로 사과하면. 민재가 갑자기 멈춰섰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 생각뿐이에요. 해숙이 당황했다. 이루금든 이루금든 그럼 뭐가 중요해? 네가 한 그룹에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 집안에서 제일 중요하지. 민재는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전에는 그녀의 말이 당연하게 들렸다. 이제는 이상할 정도로 낯설었다. 서연이가 오늘 승인 안 했어요. 해숙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 계집애가 감히... 그만하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갑게 내려앉았다. 해숙이 입을 다물었다. 민재는 가방에서 심사 자료를 꺼내 식탁에 던졌다. 승인을 못 받은 이유는 서연이가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양자 발표 하나 믿고 아직 제 것도 아닌 신용으로 사업을 벌였기 때문이에요. 해숙이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바라봤다. 그래도 네가 회장님 아들인데. 민재는 눈을 감았다. 바로 그 말이었다. 자신이 몇 주 동안 취해 있던 독. 회장 아들이니까, 한 그룹 사람이니까, 이제 자신은 실패할 리 없으니까. 민재는 낮게 말했다. 어머니, 전 회장님 아들이 된 순간 제가 정말 대단해진 줄 알았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서연이 떠났던 현관을 바라봤다. 그래서 제가 원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잊었습니다. 사흘 뒤 한 그룹의 공식 통보가 도착했다. 강민재의 계열사 경영 참여와 성과 지분 부여는 무기한 보류됐다. 동시에 그의 회사와 진행 중이던 모든 협력 사업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되 향후 신규 거래부터는 일반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혜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보복성 계약 해지도 아니었다. 그저 보호막이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물류센터 자금 조달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인수를 추진하던 브랜드 측은 한 그룹의 공식 지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만 적힌 자료를 들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다. 같은 날 서연은 임원회의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았다. 과거 그녀가 비공식적으로 검토해왔던 투자 사업들을 정식 조직 안에서 책임지는 역할이었다. 태주는 회의가 끝난 뒤 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약속대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먼저 서류를 챙기다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아직 용서도 화해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으로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 끝,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손가락에 남아있던 반지 자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다. 이제 누군가의 성공을 뒤에서 떠받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짧은 연락이 도착했다. 이혼 당일 현장에서 회수한 5억 원 전액을 요청대로 별도 보관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그대로 보관해주세요. 아직 돌려줄 날이 남아있으니까요. 강민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다. 한 그룹의 이름이 빠진 회사 소개서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고 투자자 앞에서 자신의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다. 몇몇 사람은 대놓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양자 발표 직후에는 먼저 미팅 날짜를 잡자고 연락해 오던 이들이 이제는 검토 후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해외 유통법인 계획은 중단됐고 신규 물류센터는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 무리하게 추진하던 브랜드 인수도 포기했다. 직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조정이었지만 회사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벌려놓은 사업을 정리하자 현금 흐름은 조금씩 안정됐다. 민재는 그 과정에서 더 불편한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자신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 계약을 따낼 능력도 있었고 위기 때 직원들을 붙잡아 회사를 움직이는 힘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가 문을 열어준 순간을 전부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한 것도 사실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이제는 달랐다. 그는 아침마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한동안 텅 빈 복도를 바라보곤 했다.
7년 동안 자신이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조용히 듣던 사람이 더 이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회사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보다 늦게 깨달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이성호 재무이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이번 조정 아니면 회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민재는 자료를 덮으며 물었다. 한 그룹 없이도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합니다. 민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 자신도 알고 있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는 사실을 실패처럼 느꼈고 지금은 처음으로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혜숙은 처음 몇 주 동안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한태준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네가 서연이랑 7년을 살았는데 설마 그렇게 매정하겠니? 내가 무릎 꿇으면 돼. 회장님 앞에서도 할 수 있어. 민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무릎 꿇는다고 제가 한 그룹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혜숙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두드렸다. 네가 회장님 양자인데 자격이 왜 없어? 결국 서연이 마음 하나잖아.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에서 혜숙의 말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가난했던 시절부터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민재 역시 어머니가 자신에게 쏟은 희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허영과 과도한 간섭도 애써 이해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해가 방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이가 저를 막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직 받지도 않은 걸 제 것처럼 생각하고 사업을 키운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떠난 것도 어머니가 돈을 던졌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혜숙의 얼굴이 굳었다. 민재가 천천히 말했다. 제가 옆에서 보고도 안 막았기 때문이에요. 혜숙이 즉시 반박했다. 그때는 나도 네 미래 생각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민재가 말을 끊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둘 다 미래라고 부르면서 서연이를 버렸어요. 혜숙의 입술이 떨렸다.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과 같은 편에 서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떠올랐다. 평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방식이 틀렸을 가능성을 처음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서연의 삶도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한 그룹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매주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했다. 회장의 딸이라서 올라온 사람이라는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몇몇 임원은 회의에서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고 오래된 주주들은 7년 동안 경영 일선에서 사라졌던 사람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서연은 그 반응을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예전에 비공식적으로 해오던 일을 정식 절차 안에서 다시 검증받겠다고 했다. 투자위원회에서는 아버지의 의견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한 번은 태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대형 인수건에 대해 서연이 위험도가 높다며 보류를 요구했다. 회의가 끝난 뒤 태준이 집무실에서 물었다. 아버지 체면은 생각 안 했냐?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제가 아버지 체면 지키려고 회사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태준은 잠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낮게 웃었다. 그 성격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군. 서연이 바로 받아쳤다. 거울 보세요. 둘 사이에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거리는 예전처럼 침묵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불편하면 말했고 화가 나면 부딪혔다. 태준은 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서연 역시 아버지의 호의를 무조건 통제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했다. 어느 늦은 저녁 태준이 식사를 했냐고 묻자 서연은 예전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것이다. 그날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 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결혼 얘기도 민재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 작은 침묵이 서연에게는 화해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이혼 절차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2달 뒤였다. 서연은 자신이 투입했던 자금과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법적 기준에 따라 구분했지만 민재 회사의 지분이나 경영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과거 자신이 마련한 자금 중 명확한 개인 재산은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변호사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했다. 민재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던 날 법률 대리인이 추가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처음 이혼 합의서에 서명받던 날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날 자신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서연이 충격을 받고 며칠 지나면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적어도 7년이라는 시간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는 알았다. 시간은 누군가를 잡아두는 권리가 아니었다. 잘못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함께한 시간이 그것을 덮어주는 것도 아니었다. 민재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한참 동안 주차장 안에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어머니의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서연이 언제 한번 만나주겠냐는 내용이었다. 민재는 처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메시지를 본 순간 표정이 굳었다. 내가 그날 준비했던 5억 그대로 갖고 있다. 그 돈 들고 가서 내가 직접 사과할게.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보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돈 건드리지 마세요. 해숙이 급히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민재는 눈을 감았다. 제가 갈게요. 너 혼자 아니요. 어머니도 같이 가요. 잠시 침묵한 뒤 민재가 덧붙였다. 이번에는 뭘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과하러 가는 겁니다. 며칠 뒤 서연은 비서에게 뜻밖의 방문 요청을 받았다. 강민재와 오해숙이 와 있다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만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비서가 그들이 가져온 것이 있다고 하자 서연은 잠시 생각한 끝에 회의실을 하나 내주라고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해숙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었다. 민재는 그녀보다 한 걸음 뒤에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예전과 달랐다. 해숙은 서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몇 초 동안 입술만 움직이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일어나세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미쳤었어. 평생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아서 민재가 높은 자리 올라가면 내가 받은 걸 다 돌려받는 것 같았어. 그래서 너까지 그 과거의 일부처럼 봤다. 그녀는 손을 모은 채 말을 이었다.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은 못하겠다. 그때 나는 정말 네가 우리 집안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집안에 안 맞았던 건 네가 아니라 내 욕심이었다. 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반성을 듣고 있었지만 쉽게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다. 해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다시 민재랑 살아달라는 말도 염치 없는 거 안다. 그래도 혹시. 그 순간 민재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니. 해숙이 말을 멈췄다. 민재는 서연을 바라봤다. 그 말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해숙은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한테 선택을 요구할 자격 없어요. 민재는 서연 앞에 작은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처음 이혼을 요구하던 날에 5억 원이 들어있었다. 실제 지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별도로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숙이 새로 준비한 같은 금액이었다. 민재가 말했다. 어머니는 이걸 가져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했어요. 서연의 시선이 돈에 머물렀다.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회사 자리 다시 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고 떼쓰러 온 것도 아닙니다. 잠시 침묵한 뒤 그가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서연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민재는 그 변화를 보고도
다가가지 않았다. 당신이 회장 딸인 걸 몰랐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알아도 됐고 몰라도 됐어요. 내가 실패한 건 당신이 누구 딸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7년 동안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회사도 많이 줄였습니다. 한 그룹 지원 없이 다시 사업 계획 짰어요. 생각보다 힘들더군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 당신이 전에 말했죠. 내가 무능한 사람은 아니라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지금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도움받았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약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해준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만든 게 다 가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든 것도 있었고 당신이 열어준 문도 있었어요. 둘 다 사실이었어요. 서연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고백은 그녀가 오래전에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 들었다고 해서 지나간 상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비서에게 연락해 별도로 보관 중이던 봉투를 가져오라고 했다. 몇 분 뒤 검은 봉투 하나가 회의실에 놓였다. 서연은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지폐 묶음을 그대로 꺼냈다. 이혼하던 날 해숙이 준비했던 돈이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봉인된 상태로 보관됐기 때문에 묶음의 표시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걸 아직 서연은 돈을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다. 어머님이 그날 말씀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이 5억 원이 제가 민재 씨 인생에서 사라지는 값이라고. 해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연은 돈을 천천히 앞으로 밀었다.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다. 그 순간 7년 동안 억눌러 두었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처음 사랑했던 순간, 함께 사업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던 밤, 아무것도 없던 두 사람이 한 식탁에서 작은 성공을 축하하던 날, 그리고 자신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바라보던 마지막 표정.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좋은 기억까지 없던 일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그것이 자신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이 5억 원 어머니가 저더러 아드님에게서 사라지는 값이라고 하셨죠. 해숙의 어깨가 떨렸다. 서연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다. 돌려드릴게요. 그 결혼에서 가장 값싼 건 제가 아니라. 아주 짧은 침묵 뒤 그녀가 끝까지 말했다. 당신이었으니까. 민재의 눈이 감겼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해숙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지만 서연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무릎 꿇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해숙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정말 끝인 거니? 서연은 잠시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 역시 아무 말 없이 답을 기다렸다. 그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났어요. 민재의 입술이 떨렸지만 억지로 웃었다. 알았어. 예전에 그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마저 자신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행복해.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짧게 말했다. 당신도 제대로 살아. 그것은 용서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러나 증오만 남아있는 작별도 아니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간 뒤 서연은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반지도 없고 이혼 서류도 없고 5억 원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많다는 기분이 들었다. 7년 동안 스스로 감추었던 이름, 능력, 판단,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작아질 필요가 없다는 확신.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몇 달 뒤 한 그룹 정기 임원회의 날, 서연은 회의실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 옆에는 새 명패가 걸려 있었다. 한서연, 상무. 처음 그 이름을 보았을 때도 사람들은 뒤에 붙은 한태준의 딸이라는 설명부터 찾았다.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최근 서연이 주도한 투자 구조 조정이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냈고, 그녀가 반대했던 인수건에서도 실제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서 내부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아직 완전히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인정은 상속처럼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자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태주는 맨 끝에 앉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딸의 첫 공식 보고를 직접 챙기겠다며 자료까지 확인했을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서연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답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그녀는 가방 안쪽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잠시 바라봤다. 안에는 예전에 되찾아둔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버리지 않았다. 그 7년이 자신의 삶에서 없었던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끼지도 않았다. 서연은 상자를 닫아 서랍 가장 안쪽에 넣었다. 과거는 기억할 수 있지만 다시 살아야 할 장소는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자 화면에 새 프로젝트 자료가 떠올랐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봤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보호를 받는 딸도 아닌 자신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선들이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고 유리창 너머 멀리 한강이 빛났다. 서연은 문득 7년 전 집을 나가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용기라고 믿었다. 이제는 알았다. 진짜 용기는 누군가를 선택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는 데에도 필요했다. 태주는 딸을 바라봤지만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약속대로 그녀가 스스로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서연은 마지막 자료를 넘겼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작하죠. 첫 번째 보고가 시작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화면으로 이동했다. 서연 역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더 이상 누군가의 성공 뒤에서 이름을 지울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다른 사람의 세계에 자리가 있는지 묻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서연에게 필요한 자리는 처음부터 누군가가 허락해주는 곳이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곳이었다.